한국의 속내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핵잠수함은 그저 미끼에 불과했죠. 한국의 진짜 의도를 알아낸 미국 정보기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은 조용히 완성했고 그 과정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48시간. 남의 깊은 곳에서 드러난 믿기 어려운 진실. 한국이 진정 준비하고 있었던 무대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빛의 색과 방 안의 정적만으로도 새벽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탁자 위를 더듬어 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히 본부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이슨. 지금 당장 들어와. 부국장 톰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말끝에 긴장이 배어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없어. 30분 안에 작전실로.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또 긴급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졸려 있었죠. 네, 금방 올게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NSA 신호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며 새벽 호출은 익숙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톰슨의 목소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한층 깊어 보였고 2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 걸 앗아가는지 실감됐죠. 신호를 읽고 패턴을 찾고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해석하는 일, 그게 제3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차에 올라 포트미드 본부로 향했습니다. 메릴랜드 고속도로는 텅 비었고 가로등만 희미한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가능성만 쉼없이 맴돌았죠. 러시아가 움직였나? 중국이 사이버 공세를 시작한 건가?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새벽이 아니라는 것을 가니면 중동에서 또 다른 위기가 터진 건가?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렇게 급하게 부를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이미 대응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 새로운 거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 본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느긋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가 오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비원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큰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차들이 많았어요. 긴급 상황실 근처에 주로 세우는 자리들이 다 찼더군요. 이건 정말 큰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비층 작전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죠.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위성정보팀 직원들, 동아시아 라인 사람들, 심지어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인원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죠.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제이슨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료 마크였어요. 그도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셔츠가 제대로 안 눌러져 있었거든요. 너도 호출받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1시간 전에 마크가 답했어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다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3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스크린 6대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중앙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작전실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뭔가 긴박한 에너지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기 앉아 마크가 중간쯤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부국장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뒤쪽에는 기술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뭔데 이렇게 난리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뭔가 했대. 엄청 크게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응, 아까 위성 분석팀 애들한테 들었어. 새벽에 이상한 신호를 잡았대. 그 순간 작전실 문이 열리며 부국장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위성 분석실장 2명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톰슨은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죠.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았더군요. 12년간 그와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자, 시작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죠. 오늘 새벽 2시 14분. 우리 정찰 위성이 한국 남부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톰슨 순이 말했어요.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장소였어요. 해안과 같았는데 뭔가 이상한 구조물이 보였죠. 확대된 이미지에서 거대한 안테나 같은 게 하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높이가 상당했어요.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안테나의 형태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거든요. 일반 통신 안테나와는 구조가 달랐어요. 어떤 신호입니까? 위성 분석실장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입니다. 톰슨 순이 답했어요. 주파수 대역이 우리 통신망 밖에 있어요. 아무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해독 시도해봤습니까? 누군가 물었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과도 안 맞아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망 밖이라니요. 아무 해독 실패라니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였죠. 신호의 방향은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톰슨이 저를 봤어요. 상공 600km, 그가 답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궤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파란 선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한반도 상공에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위성은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톰슨이 계속 말했어요. 그 궤도에 뭔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체를 파악 못했어요. 한국 것이라는 확인도 이제야 됐죠.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저 빨간 점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갖췄다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게 백악관 반응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NSC가 즉시 분석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봤죠. 제이슨 자네가 한국 통신 분야를 맡아 신호 패턴 분석하고 목적을 파악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본 거지? 톰슨이 쓰음을 지었어요.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방 안이 또 한 번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다니 믿기 어려운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그래프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동맹국 통보는요? 국방부 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톰슨이 답했죠. 일본도 모르고 나토도 몰라요. 한국만 알고 우리만 알아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크가 제게 속삭였어요. 동맹국이 이런 걸 비밀로 하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이 넘었거든요. 정보 공유가 기본인데 이런 핵심 시스템을 숨겼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미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의 위성사진을 계속 봤어요. 해안가의 그 구조물이 눈에 박혔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 앉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기술은 둘째 문제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왜 숨겼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뭘 준비하는 걸까? 마크가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빨간 점 하나, 600km 상공.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통신망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작전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이슨 돌아보니 데이비드 밀러였어요. 미 공군 위성신호 분석가 출신으로. 지금은 NSA 동아시아 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보다 5살 많았고 이 분야에선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브 언제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그가 답했어요. 톰슨이 급하게 불러서 비행기 타고 왔지? 워싱턴에 있었거든. 그는 커피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며 손짓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자판기 앞에서 그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커피 2잔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리핑 들었지? 네, 방금 나왔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 신호 얘기 맞죠?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제이슨, 넌 아직 모르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뭐료, 이 나라는 우리가 보는 위성망 밖에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상공 600km 궤도에서 미확인 통신 신호가 잡혔어.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미국 위성은 인식조차 못했지? 암호 방식 자체가 달라. 그건 브리핑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데이브가 복도 끝을 가리쳤습니다. 내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데이브의 사무실은 3층 구석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모니터 3대가 놓여 있었죠. 벽면에는 각종 위성 궤도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 데이브가 의자를 가리쳤어요. 저는 앉았고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된 신호 패턴이야.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잡음인 줄 알았어. 하지만 패턴을 분석해보니 규칙성이 있더라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파형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확실히 무작위 잡음은 아니었죠. 주파수가 특이해. 네이브가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쓰는 대역이 아니야? 민간용도 아니고 군용도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지. 그럼 뭡니까? 독자 개발한 통신 시스템이야. 데이브가 답했어요. 한국이 자체 위성망을 구축한 거지? 그것도 우리 눈을 피해서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해.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왜 하필 우리가 못 보는 방식으로 만들었느냐는 거지? 혹시 군용 위성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신은 없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하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늘의 주인이라니. 지금까지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GPS도 우리 거고 정찰 위성도 우리가 제일 많았죠. 전 세계 통신망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호가 처음 잡힌 건 6개월 전이야.
데이브가 답했어요. 하지만 시스템 구축은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했을 거야. 최소 2년. 어쩌면 5년은 됐을 수도 있어. 5년이요?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 못 본 거지? 데이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러시아랑 중국만 보느라 바빴잖아.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신경 안 썼고 그게 실수였던 거야.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파형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이 신호로 뭘 하는 걸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데이브가 말했어요. 단순 통신용이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 없어. 뭔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야? 정찰용일까요? 가능성은 있어?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찰이면 영상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이 신호량은 그것보다 적어. 오히려 명령 전달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 같아. 조기 경보요. 북한 미사일 탐지 같은 거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만약 그거라면 한국은 이제 우리 정보 없이도 독자 방어가 가능해.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독자 방어라니. 그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독립을 의미하는 거였죠.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톰슨슨이 아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알아. 데이브가 답했어요. 내가 보고서 올렸거든.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몰라. 그래서 자네한테 보여주는 거야? 왜 저한테요? 넌 신호 분석 전문가잖아.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이 패턴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암호를 풀고 목적을 파악해야 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복잡한 파형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해독이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거야. 데이브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패턴이 있다는 건 규칙이 있다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데이브가 USB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데이터 다 들어있어? 조심해서 다뤄. 최고 기밀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죠. 데이브,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데이브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지금까지 우린 하늘을 지배했어. 모든 위성이 우리 통제 아래 있었지. 하지만 이제 누군가 우리 밖으로 나갔어.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독자 위성망을 완성했다면 동북아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어. 일본도 따라갈 거고 대만도 원할 거야. 중국은 위협으로 느낄 거고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USB가 든 주머니를 만졌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데이브가 다시 불렀습니다. 제이슨. 네, 조심해.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일은 생각보다 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00km 상공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데이브가 준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신호 패턴은 복잡했지만 확실히 규칙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주파수 대역, 일정한 시간 간격, 그리고 방향성 모든 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방식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가니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제이슨, 한국에서 또 움직임이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움직임입니까? 로켓 발사야? 톰슨이 서류를 건넸어요.
남해 항공우주센터에서 오늘 저녁 발사 예정일에 표면적으론 민간 위성이지만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발사 일정 궤도 정복, 탑재체 스펙 모든 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탑재체 항목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통신중계 위성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통신중계 위성이면 민간용인데 왜 군사시설에서 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야?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탑재체 무게가 이상해. 일반 통신 위성보다 훨씬 무거워. 뭔가 더 싫은 것 같아. 가능성이 높지. 톰슨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남해 항공우주센터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발사대가 보였고 그 옆에 하얀 로켓이 서 있었죠. 이 로켓은 누리호 개량형이야. 톰슨이 설명했어요. 원래 누리호는 1.5톤급 위성을 쏠 수 있는데 이건 2.5톤까지 가능해. 기술이 발전한 거지? 2.5톤이면 뭘 더 실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용 장비를 실을 수 있어? 톰슨 순이 답했어요. 정찰 카메라, 신호 수집 장비 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로켓의 모습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발사 시각이 언제입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톰슨이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 시각으론 새벽 5시야. 실시간으로 추적할 겁니다. 저도 참관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실에서 같이 보자. 그날 밤 정확히는 다음날 새벽이었죠. 저는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남해 항공우주센터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화면이었죠. 발사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T10분. 저는 긴장했습니다. 옆에는 톰슨과 데이브가 앉아 있었고 뒤쪽으로는 다른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T마 5분 기술자가 다시 말했어요. 연료 주입 완료. 발사 시스템 정상.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 위성 발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T마 1분 화면 속 발사대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켓 엔진이 예열되는 거였죠. 주변 조명이 로켓을 비추고 있었는데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 순간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로켓 하부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엄청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로켓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성공. 기술자가 말했어요. 정상 궤도 진입 중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켓은 점점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하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쭉 뻗어 있었죠. 마치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다리 같았습니다. 1단 분리.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2단 점화 성공.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위성이 로켓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으로 보였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고도 200km 돌파. 속도 정상 페어링 분리 확인. 저는 옆에 있는 데이브를 봤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위성이 정말 민간용일까? 고도 400km. 목표 궤도 진입 준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번쩍였어요. 구름 사이에서 푸른 빛이 반짝인 거였죠. 뭡니까? 저거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반사광인 것 같은데 뭔가 있어요? 확대해봐에 톰슨이 지시했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어요. 로켓에서 분리된 위성이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위성 상부에 뭔가 다른 게 달려 있었죠.
저게 뭐야? 데이브가 중얼거렸습니다. 안테나 같은데? 일반 통신 안테나가 아니야?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안테나의 형태가 익숙했어요. 일주일 전에 봤던 그 구조물과 똑같았죠. 남해 해안가의 그 안테나 말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포착한 그 신호 송신 장치랑 같은 구조예요. 확실해. 톰슨이 저를 봤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파수 대역도 확인해봐야 하지만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 순간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신호 포착 600km 궤도에서 통신 개시가 스크린을 받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신호 패턴 그래프였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데이브가 보여줬던 그 신호와 똑같았거든요. 동일 신호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일주일 전 포착한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위성 간 통신이야.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새 위성이 기존 위성망에 합류하는 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존 위성망이라니. 그럼 이미 여러 개가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개나 있는 거야? 톰슨이 물었어요. 확인 중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최소 3개는 확인됐어요. 어쩌면 더 있을 수도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위성 3개를 띄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레이더에 안 잡히게 목적이 뭘까? 데이브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 통신용 치고는 너무 정교해. 저는 화면 속 신호 패턴을 봤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 추적해. 톰슨이 지시했어요. 모든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해. 제이슨 자네가 많아.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려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 걸까요? 작전실을 나오는데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이 정확히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톰슨이었습니다. 제이슨, 지금 당장 TV 켜봐.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KBS 뉴스. 저는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죠. KBS 뉴스가 나왔는데 긴급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냥 봐의 톰슨이 답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 앵커가 나와 있었어요. 표정이 긴장돼 있었죠. 속보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으며 현재 추적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북한 미사일이라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전에 포착했다는 말이 걸렸거든요. 톰슨,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을 봐. 톰슨이 말했어요. 한국 방송이 언제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TV 화면 구석의 시각을 봤습니다. 오전 4시 3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자막에는 발사 시각이 4시 3분 10초라고 적혀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발사 시각이 4시 3분 10초인데 방송은 4시 3분에 시작됐어요. 그것도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고요? 그래, 톰슨이 답했어요. 한국 방송은 미사일이 날아가기 10초 전부터 이미 보도를 시작한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초 전이라니 그건 예측이 아니었어요. 거의 예언 수준이었죠. 우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발사 후에 탐지하는 게 한계인데 한국은 어떻게 발사 전에 알았죠? 그게 바로 문제야? 톰슨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난리 났어. 한국이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알아내라고. 저는 TV를 계속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 합참의 브리핑이 나왔어요. 제복을 입은 장성이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열신호와 전자기파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장성이 말했어요. 발사 준비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열신호와 전자기 파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건 위성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밀한 감시 위성이 필요했죠. 톰슨 이거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한국 위성망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0km 궤도의 그 위성들 말이죠. 그래 톰슨이 확인했어요. 지금 당장 본부로와 긴급회의가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물었어요. 또 나가야 돼. 네, 급한 일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톰슨 데이브 그리고 국방부에서 온 장성들까지 보였죠. 시작하지. 톰슨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위성이 포착한 거였죠. 발사 시각 오전 4시 3분 10초 톰슨이 설명했어요. 우리 조기 경보 시스템이 탐지한 건 4시 3분 25초 15초 늦었어. 그런데 한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4시 3분. 톰슨이 답했어요. 발사 10초 전부터 방송을 시작했어.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불가능해. 국방부 장성이 말했어요. 미사일 발사는 점화 순간에야 감지되는 거야? 그전엔 알 수 없어. 한국은 알았습니다. 데이브가 끼어들었어요. 그들의 위성이 발사 준비 단계를 포착한 거죠. 열신호, 전자기파, 진동 패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분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장성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정찰 위성이 있는데 왜 우린 못했어? 해상도 차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위성의 센서가 우리보다 정밀한 것 같아요. 1도 단위의 온도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장성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최신 위성도 그 정도는 안 돼. 한국이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가졌지 자체 개발했겠죠. 데이브가 답했어요. 반도체 기술 있잖아요. 센서도 칩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스크린이 바뀌며 한국의 위성궤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 3개가 한반도 상공에 배치돼 있었어요. 이 3개 위성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데이브가 설명했죠. 한 개가 지나가면 다음 개가 오고 또 다음 개가 와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실시간 감시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넣는 순간부터 감지해 점화 준비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발사 전에 알 수 있는 거지. 저는 감탄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감시 체계였죠. 북한의 모든 움직임이 한국에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장성이 물었어요. 우리 조기 경보 시스템은 쓸모 없어진 건가? 톰슨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한반도의 한 해는 한국이 우리보다 빨라요. 더 정확하고 장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야.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안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빨간 점 3개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의 파수꾼처럼 보였죠.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독립했다는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데이브가 따라왔어요. 제이슨 이거 시작에 불과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졌다면 다른 것도 있을 거야. 다른 것이요.
생각해봐이 데이브가 말했어요. 조기 경보만 있으면 뭐해? 요격 시스템도 있어야지.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격 시스템이라니. 그럼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까지 구축한 건가요? 확인은 안 됐어. 데이브가 답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래야 맞아 예측만 하고 막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은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후 톰슨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니 그 혼자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안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톰슨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죠. 제이슨 자네 여권 있나? 네,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왜 물으십니까? 한국에 가야 해. 톰슨이 저를 봤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무슨 명목으로요? 기술 교류야. 톰슨이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론 한미 공유 강화 회의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목적은요. 그들이 뭘 가졌는지 확인하는 거지. 톰슨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위성망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다 알아내야 해.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한미 국방기술협력회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참가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죠. 신호정보 분석 전문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모레. 톰슨이 답했어요. 일주일 일정이야. 회의도 참석하고 시설도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관찰해. 동맹국 조사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아니야? 톰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이지.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한국이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파악해야 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지 마.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그냥 회의 참석하러 온 분석관이야. 궁금한 거 물어보고 둘러보는 것뿐이야. 의심받을 일은 없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맹국을 조사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톰슨 말도 맞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면 우리도 알아야 했죠. 데이브도 같이 갑니까? 아니, 톰슨이 답했어요. 넌 혼자 가. 데이브는 여기서 내가 보내는 정보를 분석할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이 일어나 제 손을 얹었어요. 제이슨 조심해.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돼 있을 거야. 이틀 후 저는 덜레스 공항에 있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소형 신호 측정기가 숨겨져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충전기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전파를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제이슨 잘 가. 그가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제가 답했죠. 그리고 조심해. 데이브가 덧붙였어요. 한국 정보기관도 만만치 않아. 내가 NSA인 거 알면 경계할 거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겠습니다. 비행기는 14시간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위성 궤도 정복, 신호 패턴 분석, 조기 경보 시스템 평가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독자 능력을 갖췄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제 목적을 눈치챘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권을 보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회의 참석이시군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리시십입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과 김민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김민준이 일정표를 건넸죠. 오늘은 호텔 체크인 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국방부 방문, 기술 브리핑, 시설 견합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어봤습니다. 사흘간 빡빡하게 짜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해 항공 우주센터 같은 곳을 가고 싶었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 방문이십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인상적인 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차는 강남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0층이었는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저는 가방을 풀고 숨겨둔 신호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작동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상이었죠? 여러 주파수 대역의 신호들이 감지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슨이었어요. 도착했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좋아. 톰슨이 말했죠. 내일부터 시작이야. 최대한 많이 보고 들어. 특히 위성관제 시스템에 대해 물어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톰슨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심해. 그들도 바보가 아니야?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짐작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불빛들이 아니라 하늘을 봤습니다. 600km 상공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었어요.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잘 잤습니다. 제가 답했죠. 오늘은 국방부를 방문하실 겁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기술협력과에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관제센터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위성관제센터입니다. 김민준이 답했어요. 물론 기밀부는 보실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운영 현황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차를 타고 용산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민준이 저를 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기술협력과장 이준호 대령님이십니다.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 씨.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한미 협력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이준호 대령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앉자 이준호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한국 위성들의 사진이 나타났죠. 천리안, 아리랑 그리고 최근 발사한 차세대 통신 위성까지 모든 게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600km 궤도의 그 미확인 위성들 말이죠. 질문 있으십니까? 이준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 때 한국이 10초 전에 예측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를 봤어요. 이준호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건 통합 감시 체계의 결과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레이더 위성 지상 센서를 종합해서 분석하죠. 위성이요. 제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어떤 위성을 쓰시나요? 이준호 대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찰 위성입니다. 그가 간단히 답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국방부 군의 식당이었어요. 생각보다 음식이 좋았죠? 식사하는 동안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관제센터 방문하실 겁니다. 흥미로우실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 운영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물론 기밀구역은 못 들어가시지만 일부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일부라도 볼 수 있다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였어요. 오후 2시 우리는 국방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B3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죠. 양쪽으로 금속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김민준이 앞서 걸었습니다. 한 문 앞에서 멈추더니 카드를 찍었어요. 경고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스크린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마치 A 관제실 같았습니다. 여기가 위성 관제 센터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모든 위성을 이곳에서 관리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성들의 궤도였죠.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개 가능한 건 12개입니다. 김민준이 답했어요. 통신, 정찰, 기상 위성들이죠. 공개 가능한 것만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내 5 군사 목적 위성은 기밀입니다. 그가 말했죠. 그때 한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님, 박 실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봤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요원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걸었죠. 요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한 요원의 화면에 흥미로운 게 보였어요. 궤도 데이터였는데 고도가 600km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찾던 바로 그 궤도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요원이 저를 봤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냥 구경 중이었어요. 흥미로운 화면이네요. 요원이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다른 데이터가 나타났죠. 기밀 정보라서요. 그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봤어요. 600km 궤도에 뭔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죠? 그가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구역으로 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벽면에 한국 위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여기는 브리핑룸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위성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곳이죠. 저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공개된 위성들이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흐릿한 사진 하나가 있었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형태가 독특했어요. 일반 위성과 달랐죠.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아, 그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그가 말했죠. 아직 발사 전이에요. 하지만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발사일 2024년 11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벌써 발사됐다는 뜻이었죠. 11월이면 벌써 지났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제 착각이었네요. 그가 얼버무렸어요. 다른 곳 보러 가시죠. 저는 그를 따라가면서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걸 관제센터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했죠.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600km 궤도, 흐릿한 위성사진, 10초 전에 예측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암호화 통신으로 데이브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관제센터 방문 완료. 600km 궤도 확인. 최소 1기 이상 존재. 발사일 2024년 11월 추장 답장이 곧 왔습니다. 좋아. 더 알아낼 수 있어? 내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심해. 데이브가 보냈습니다. 그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어?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답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 씨, 늘은 다른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무슨 일정입니까? 국정원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형식적인 거니 걱정 마세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국정원이라니 제 정체를 눈치챈 걸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언제입니까? 1시간 후입니다. 김민준이 답했어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신호 측정기는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국정원 면담을 위해 내려갔는데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죠.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윤상현 박사님이십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 씨.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MIT에서 물리학 박사 받았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이 길었죠. 저는 악수하며 그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단순한 과학자 같지 않았죠? 뭔가 더 깊은 게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국정원 면담 전에 잠깐 차나 한잔하시죠. 윤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김민준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사님이 동행하시겠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윤 박사가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미 기술 교류죠.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 위성망 조사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인하자니 너무 뻔했고 인정하자니 위험했죠. 걱정 마세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화내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죠. 보여주고 싶은 게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뭘 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다를 보세요. 바다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성이 하늘에 있는데 왜 바다를 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늘로 쏘는 빛은 바다 밑에서 시작됩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린 바다의 에너지로 하늘을 통제하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다의 에너지라니 무슨 뜻일까요? 해저 케이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조류 발전이에요. 우린 바다의 흐름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위성과 통신하죠. 청정 에너지입니다. 조류 발전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위성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상관이 있죠?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위성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태양 전지판만으론 부족하죠. 특히 고출력 통신 시스템은요. 그래서 우린 지상에서 무선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무선 송전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실험 단계 기술이었거든요. 우리도 성공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라고 믿는 거죠.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자신이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는 거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었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윤 박사가 답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남해로 초대하려고요. 남해요. 네, 거기 우리 시설이 있어요.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여드리죠. 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본 것을 미국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전하세요. 윤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과장도 축소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린 위협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숨길 거면 계속 숨기면 되잖아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윤 박사가 말했죠. 우린 그냥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윤 박사가 답했어요. 헬기로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김민준 씨도 동행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윤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국정원 면담 먼저 끝내시죠.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건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죠.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국정원 건물은 생각보다 수수했습니다. 면담실로 안내됐어요. 작은 방이었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죠.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국가안보실 소속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 방문 목적이 뭡니까? 기술 교류입니다. 제가 답했죠. 한미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서요. NSA 소속이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신호정보 분석 전문가고요. 그럼 우리 위성에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업상 관심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철수가 말했어요. 우린 동맹국이잖아요. 서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윤 박사님이 내일 남해로 모시겠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보여줘도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왜 지금입니까? 타이밍이에요. 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언젠가는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보여주는 게 낫죠? 오해 없이 면담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협박도 경고도 없었죠. 오히려 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건물을 나오는데 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한국이 저를 조사 대상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맞아요.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린 적이 아니에요. 리 씨 파트너죠. 차에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데이브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죠. 상황 변화 한국 측이 시설 공개 제한 내일 남해 방문 예정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조심해. 함정일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거나 제가 답했습니다. 톰슨한테 보고했어?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지금 할게요. 저는 암호화 채널로 톰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말했어요. 까봐. 하지만 모든 걸 기록해. 사진은 찍지 말고 눈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통신을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에게 보여주려는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윤 박사가 호텔로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답했죠. 가방에는 노트와 펜만 넣었습니다. 카메라나 측정기는 두고 왔어요. 눈으로 보고 기억하기로 했죠. 김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향했어요. 군용 헬기가 대기 중이었죠. 검은색 헬기였고 측면에 태극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헬기에 오르자 조종사가 인사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곧 출발합니다. 로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헬기가 떠올랐어요. 서울 시내가 멀어졌죠. 고층 빌딩들이 작아지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남해까지 2시간입니다. 윤 박사가 헤드셋으로 말했어요. 편히 가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죠. 1시간쯤 지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였어요.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죠. 곧 도착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해안가 절벽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건물들이 있었어요. 민간 시설처럼 보였지만 경비가 삼엄했죠.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초소가 보였습니다. 헬기가 착륙장에 내렸습니다. 로터가 멈추고 우리는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상쾌했죠?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뭘 보게 될지 몰랐거든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윤 박사가 앞장섰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죠.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양쪽으로 실험실 같은 방들이 있었죠. 여기가 남해해양에너지연구소입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론 조류 발전 연구시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윤 박사가 웃었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닐 뿐이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윤 박사가 카드를 찍고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죠. 문이 열렸을 때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중앙에 큰 수조가 있었어요.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조류 발전 시뮬레이터입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바닷물의 흐름을 재현하는 거죠. 터빈이 돌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저는 수조를 봤습니다. 물속에 터빈들이 보였어요. 빠르게 돌고 있었죠. 전력은 얼마나 생산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50메가와트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작은 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양이죠. 하지만 우린 이걸 다른 데 씁니다. 위성해요. 정확합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조를 지나 다른 문으로 갔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니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거대한 안테나가 있었죠. 천장을 뚫고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선 송전 안테나입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만든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서 위성으로 보내죠. 저는 놀라서 안테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윤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3년째 운영 중이에요. 위성에 태양 전지판도 있지만 이게 추가 전력을 공급하죠. 그럼 위성이 더 오래 작동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윤 박사가 말했어요. 고출력 통신도 가능해지죠.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위성이 10초 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강력한 전력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했던 거죠.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어요. 위로 가시죠.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옥상에 나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하늘로 향했죠. 저기 보이십니까? 윤 박사가 하늘을 가리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작은 반짝임이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위성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지금 한반도 상공 600km에 있죠.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어요. 미확인 위성. 한국의 독자 감시 체계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개입니다. 윤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죠. 열신 후 전자기파, 심지어 지진파까지 감지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전에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료 주입하는 순간부터 봅니다. 점화 준비도 보고요. 그래서 10초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죠. 저는 감탄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 알아야 하니까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우린 숨기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죠. 이제 완료됐고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십니까? 알아요. 윤 박사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불편해할 거예요. 동맹국이 독자 능력을 가졌다는 게 달갑지 않겠죠?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린 생존하려는 거예요. 북한 위협이요? 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 기다릴 수 없어요. 스스로 지켜야 하죠. 그게 주권 국가의 권리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죠. 리시 윤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미국에 정확히 전해주세요. 우린 적이 아니라고. 우린 그냥 평화를 지키려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정확히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질문이 많았거든요. 휴게실로 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커피를 마시며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일본도 압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윤 박사가 답했어요.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맹이니까 중국은요. 눈치챘을 겁니다. 윤 박사가 말했죠. 하지만 확실히는 몰라요. 우린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계속 확장할 겁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위성도 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하지만 공격용은 아니에요. 순전히 방어용이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워싱턴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 파장이 클게 뻔했죠. 시간이 됐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나와 착륙장으로 걸어갔어요. 헬기에 오르기 전에 윤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심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죠. 이제 여러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에 올랐어요. 로터가 돌기 시작했고 우리는 떠올랐죠. 창밖으로 연구소가 멀어졌습니다. 작아지는 건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이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즉시 호텔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어요. 손이 떨렸죠. 오늘 본 것을 보고해야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암호화 채널로 톰슨에게 연결했어요. 화상 통화 요청을 보냈죠. 잠시 후 화면에 톰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이슨 어땠나? 그가 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시호흡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독자 위성망을 완성했습니다. 5기가 작동 중이고 무선 송전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톰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답했죠. 남의 연구소에서 전부 보여줬어요. 조류 발전으로 전력 만들고 마이크로파로 위성에 송전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북한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왜 보여준 거지? 톰슨이 물었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공개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시스템이 완성됐고 미국이 언젠가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차라리 직접 보여주는 게 낫다고 톰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그가 말했어요.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 해. 국방부도 난리 날 거고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른대요.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알려야 하나? 톰슨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동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제 워싱턴은 혼란에 빠지게 뻔했죠. 내일 귀국해. 톰슨이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긴급 브리핑이 잡혀 있어. 내가 직접 설명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통신을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의 입장도 이해됐고 미국의 우려도 이해됐죠. 하지만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민준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좋은 방문이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미국에 잘 전해주세요. 김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동안 저는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오해 없이 전달될까? 한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마크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가 달려왔어요. 톰슨이 날 보냈어. 지금 난리 났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항의했어. 마크가 설명했어요. 한국 위성망 소문이 샜나 봐. 일본 총리가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했대. 왜 우리만 몰랐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새나갔구나. 중국도 반응했어.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대. 지역 안보 불안정 초래한다고 차를 타고 포트미드 본부로 향했습니다. NSC 긴급회의가 1시간 후였죠. 서둘러야 했어요.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톰슨 사무실로 갔습니다. 들어가니 그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하겠습니다. 톰슨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죠. 제이슨 준비됐나? 네, 제가 답했습니다. 좋아. 톰슨이 일어섰어요. 가자. 백악관이 기다려. 우리는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시큐리티 체크를 여러 번 거쳐 상황실로 들어갔어요. 큰 테이블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 그리고 CIA 국장까지 보였습니다. 시작하지. 대통령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상석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죠. 제이슨 분석입니다. 톰슨이 저를 소개했어요. 한국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섰어요. 손에 땀이 났죠?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한국은 독자위성 감시망을 완성했습니다. 5기의 위성이 600km 궤도에서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죠. 남해 연구소 사진, 조류 발전 시설, 무선 송전 안테나 모든 게 제 눈에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에너지원은 조류 발전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50메가와트를 생산해서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위성에 송전합니다. 이로 인해 위성의 작동 시간과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이미 3년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죠? 국무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스템 완성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할 때라고 판단한 거죠. 배신 아닙니까?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맹국이 이런 중요한 걸 숨기다니 배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방어를 위해 개발한 거고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래도 알렸어야죠.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한미동맹은 정보 공유가 기본인데 이제 알렸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를 초대해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숨기려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의도가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방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북한 위협에 대한 독자 대응 능력 확보. 그게 전부입니다. 공격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확신하나?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상현 박사가 명확히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 말을 믿나 국방장관이 비웃듯 물었어요. 믿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우리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은 어떡하죠?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벌써 항의가 들어왔는데 일본과 공유하면 됩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도 그걸 원할 겁니다. 투명하게 가는 게 낫죠? 중국은요? 중국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순전히 북한 감시용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자네 추천은 뭔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협력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차라리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게 낫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고 공동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 협상 시작하게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한국과 3자 대화 테이블 만들어 미국, 한국, 일본 투명성 확보하고 협력체계 구축해. 알겠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톰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네. 그가 말했죠? 자네가 전쟁을 막았어. 전쟁이요. 비유지. 톰슨이 웃었습니다. 외교 전쟁 말이야. 한국과 삐걱거릴 뻔했는데 자네가 잘 설명해줬어.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 위성망 문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무부는 한일 3자 회담을 준비 중이었고 국방부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호 분석이 제 본업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한국에가 있었어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긴급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저는 벌떡 일어나 TV를 켰습니다. CNN에서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사 시각이 새벽 4시 12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4시 15분이었어요. 겨우 3분 전이었죠. 그런데 벌써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보가 빠르게 퍼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제이슨 TV 보고 있어? 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이상해. 데이브가 말했어요. 우리 조기 경보 시스템보다 한국이 더 빨라. 발사 10초 만에 전 세계에 알렸어. 저는 채널을 KBS로 돌렸습니다. 한국 방송은 이미 상세한 분석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미사일 종류, 발사 위치, 예상 궤적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죠. 이게 한국 위성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틀림없어. 데이브가 답했어요. 600km 궤도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정확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섬광이 번쩍인 거였죠? 푸른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뭡니까? 저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 데이브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 위성 데이터 확인해 볼게. 저는 TV에 집중했습니다. CNN 앵커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섬광이 관측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KBS로 돌렸습니다. 한국 방송은 달랐어요. 침착하게 보도하고 있었죠.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라니.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이 요격한 건가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제이슨, 이거 미사일 요격이 아니야?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뭡니까? 그럼 신호 교란이야?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야? 전자기파를 쏴서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자기파 무기라니 그게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론 가능해.
데이브가 답했어요. 하지만 실전 배치된 건 처음 봐. 한국이 정말 해낸 거야. 그럼 미사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궤도 이탈했어. 데이브가 말했죠. 유도 시스템이 먹통되니까 통제 불능 상태로 떨어졌어. 동해에 추락했대. 저는 TV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합참의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장성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어체계가 정상 작동했으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새로운 방어체계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윤 박사가 보여주지 않은 게 있었던 겁니다. 위성 감시만이 아니라 요격 시스템까지 휴대폰이 또 올렸습니다. 이번엔 톰슨이었어요. 제이슨 지금 당장 들어와. 그가 명령했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30분 후는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북한 미사일 궤적이 나타나 있었죠. 상황 보고 톰슨이 말했습니다. 위성 분석 실장이 일어났어요. 발사 후 정상 궤도를 유지하다가 15초 시점에 갑자기 이탈했습니다. 왜 이탈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전자기파 교란입니다. 실장에 답했어요. 강력한 피가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입니다. 실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한반도 상공의 위성 궤도가 나타났죠. 600km 궤도에서 고출력 전자기파가 방출됐습니다. 한국 위성에서요. 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위성이 무기였던 거였어요. 단순한 감시 장비가 아니라 요격 무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방부 인사가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실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실전 배치는 우리도 못했습니다. 전력 소모가 너무 크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무선 송전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남해에서 전력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제이슨 말이 맞아? 톰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위성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건 게임 체인저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 방어가 완전히 가능합니다. 미사일 발사 전에 탐지하고 발사 후엔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백악관은 뭐래? 톰슨이 물었습니다. 긴급 NSC 소집됐습니다. 참모가 답했어요. 1시간 후에요. 우리는 다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긴장감이 팽팽했죠. 상황을 설명하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톰슨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위성은 단순 감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고출력 EMP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실전에서 사용했고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죠?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마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실전 데이터가 필요했겠죠? 이건 동맹 위반 아닙니까?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연공에서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 거예요. 자위권 행사죠. 하지만 우리와 협의 없이 그래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사일이 무력화됐고 피해가 없었어요. 한국의 능력이 입증된 거죠.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닌가? 장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자네 누구 편이야? 진실의 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동맹국이고 그들이 강해지는 게 우리한테도 이익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제이슨 말이 맞아? 그가 말했죠. 한국을 적대시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의 기술을 배워야 해. 국방장관. 기술 협력 추진하게. 알겠습니다. 장관이 맞지 못해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데이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슨 한국에서 연락 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윤 박사 데이브가 답했어요. 자네한테 메시지 전화래. 무슨 메시지요? 미안하다고 데이브가 말했죠. 전부 보여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해해 달래.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축하한다고도요. 성공했다고 건물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600km 상공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으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요격 성공 이후 동북아 전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긴급 안보회의를 연달아 열었고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무부는 협력해야 한다고 맞았죠. 저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톰슨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가니 국무장관이 와 있었습니다. 놀랐죠. 장관이 직접 NSA 본부에 오는 건 드은 일이었거든요. 안개 톰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장관이 저를 봤죠? 제이슨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게 장관이 말했죠. 한국이 위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 대답이 정책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었죠. 기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선 송전 기술 무기 실시간 감시 체계 제가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국방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독자 행동을 한다면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동맹 없이 움직이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다만 이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가 된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어요. 그럼 협력관을 만들어 보게.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장관이 나가고 톰슨이 저를 봤어요. 제이슨. 이제 자네가 핵심이 됐어? 그가 말했죠. 자네 분석이 정책을 만드는 거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지. 톰슨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 일주일 후 한미일 3자 회담이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일본 외무성 회의실이었죠.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은 국무차관이, 한국 측은 외교부 차관이, 일본 측은 외무성 차관이 나왔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미국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방어체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3국 협력 방안 논의입니다. 한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다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려됩니다. 일본 차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북한만 겨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도 위협을 느낍니다.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한국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 시스템은 순전히 북한 미사일 방어용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일본 차관이 물었습니다. 투명성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차관이 답했어요. 위성 운영 현황을 3국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실시간으로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상당한 양보였어요.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조건이 있습니까? 미국 차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입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죠. 우리 기술을 3국이 공동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특히 무선 송전 분야에서요. 일본 차관이 미국 차관을 봤습니다. 미국 차관이 저를 봤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오히려 3국이 함께하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 일본의 센서 기술, 미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 모두 합치면 최강이 됩니다. 미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협력관을 구체화하죠. 회의는 3~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논의됐어요. 정보공유체계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술 이전 조건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랐죠. 회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국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씨,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윤 박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전하겠습니다.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그분도 당신을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저녁에 미국 대표단끼리 모였습니다.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국무차관이 앞에 섰죠. 오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투명성 제공에 동의했고 일본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백악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국방부 반응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차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협력적으로 기울고 계십니다. 제이슨 덕분이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본부에 복구하자마자 톰슨이 저를 불렀어요. 백악관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을 내리실 거야.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 톰슨이 답했어요. 준비해. 다음 날 저는 다시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며 회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문제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국방장관 먼저 의견 말해보시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독자 행동이 동맹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협력이 답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죠. 한국을 밀어내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제이슨 잔의 최종 의견은? 대통령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각하. 세상이 변했습니다. 미국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동맹들 역시 강해야 합니다. 한국이 강해진 것은 위협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미국도 더 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대통령의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공동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능력, 일본의 기술력, 미국의 통합 능력.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협력으로 간다. 그 한마디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무장관. 협정 체결을 추진하시오. 국방장관. 공동훈련 계획을 세우시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데이브가 서 있었습니다. 해냈어, 제이슨?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역사를 바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저 통역했을 뿐이에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600km 상공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한국만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키는 하늘이었죠. 며칠 뒤 백악관의 결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국무부는 한미일 3국 협력 협정 초안을 완성했고 국방부는 새로운 공동훈련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포트미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날 오후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함께 앉지?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큰 일을 해냈어. 대통령께서 자네를 높이 평가하시더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긴. 톰슨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한국과 정면 충돌할 뻔했어. 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 자네가 다리를 놓았어.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정확히 전달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최고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미국 혼자가 아니라 동맹들과 함께 가는 시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좀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좋은 결과였고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전쟁은 막았으니까요. 아내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구나.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밤이었죠. 일주일 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미일 3국이 공동방위 협력협정을 체결한다는 속보였죠. 공동연구센터 설립까지 공식화됐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죠. 뉴스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대단하지. 이제 진짜 동맹이야. 서로 숨기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지. 저는 창밖의 석양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위로 어딘가에서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이제 그 위성들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가 함께 지키는 평화의 눈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 나라가 책임을 나누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게 더 나은 미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킬 힘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